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화 편집을 위해 알아야 될 편집 이론에 대해서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자, 영화 감독님 오 감독님을 모시고 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오늘 교육을 위해서 인형놀이라는 단편 독립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주 짧은 이제 5분이 안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이제 사전에 기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편집 기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은 그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만드셨던 다양한 영화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편집 중심으로 다양한 영화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특히 오늘 또 7가지 이제 영화 편집 기법에 대한 것들을 감독님의 설명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 가서 이제 감독님 자라는 얘기를 네. 거의 못 듣고 독립 영화를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는 이제 감독이다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연출자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 그러면 뭔가 이게 봉준호 감독님이라든가 박찬욱 감독님 같은 분들이 감독님이지. 물론 저도 감독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저도 같이 감독 이러면 뭔가 되게 위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두석 편집 감독님께서 감독님이라고 부르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좋네요. 계속 저도 뭐 편집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쵸, 편집 감독님이라고 또 부르니까. 예의상. 네. 네. 그래서 계속 불러주세요, 감독님이라고. 네. 그리고 인형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반에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비밀인가요? 뭐 저번에 만들었던 교육 교재 사실은 이제 그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네. 한 번 더 얘기를. 네. 지금 인형놀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자, 이 인형놀이는 영화를 제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의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촬영이나 편집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제작한 영화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에 기획 자체가 이건 뭐 어떤 컷, 뭐 이제 뭐 이런 편집 아니면 이런 촬영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의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한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수석 편집 감독님하고 저하고 약간 이걸 교재로 활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걸로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평소엔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뭐 콘티도 쫙 만들고 촬영할 때도 되게 다양한 각도, 그러니까 다양한 앵글, 다양한 각도, 그 다음에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촬영 소스들을 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우리가 촬영할 때는 평소에 촬영할 때는 제 영화 찍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컷들의 연결 같은 것들을 일부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어떤 미학적인 개념이라든가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습하거나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같은 경우에도 마스터 숏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기를 반복하면서 영화의 사이즈나 앵글을 다양한 각도로 계속 똑같이 찍고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네. 힘들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이제 관점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묘미는 있어요. 맞아요. 소스가 네. 많으면 편집자님들은 보통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싫은 건 아니지만 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그 작품은 60분짜리, 61분짜리 영화인데 컷이 다 합쳐서 몇 컷 안 돼요. 그렇죠. 20컷이나 될래나? 네. 네. 근데 60분이 나왔죠. 네, 그래서 롱테이크와, 그러니까 프리샷 롱테이크가 정말 많았는데, 이분이 편집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편집을 하셨는데, 제가? 네. 네, 편집하는 묘미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저도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편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편집할까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가지고 편집을 하겠지만 저는 사실 편집의 어떤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제 이야기가 전개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의 어떤 이제 영상 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틀리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컷을 세밀하게 쪼개는 그런 재미는 없었지만 나름의 또 즐기면서 편집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아마 이 서사적 편집이다라는 개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그릇으로의 편집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너무 유식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 네. 서사적 편집. 제 이렇게 긴 설명이 서사적 편집이라는 한 단어로 끝났네요. 네. 좋습니다. 사람 역시 배워야. 제가 배움 부족하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독립영화 먼저 인형놀이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감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교육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지만 영화의 내용을 모르고 저희끼리 떠든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못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영화가 한 4분 정도 됩니다. 이 짧은 영화를 먼저 감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 같이 내용을 다 안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때우려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고고고! 뭐야? 그때는 정말 몰랐다. 인형 하나 때문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은. 아, 그러지 말고 앉아.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심각하게. 예쁘지 않아? 난 싫어. 왜 이렇게 예민해? 근데 그거 어디에서 가져왔어? 길 한가운데서 주웠다고? 응. 마치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야, 무섭지도 않냐?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난 좋은데. 그러지 말고 다시 갖다 놓자. 아니면 버리던지. 왜? 이것도 다 인연인데. 우리 여기 놓자. 잘 어울리자. 뭐지? 전전인가 봐. 야, 인형 어디 갔어? 너 가져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몰라. 다영아! 괜찮아? 다영아, 왜 그래? 무서워! 다영아! 다영아! 저기요! 누가 없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요! 여러분 영화 잘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나름 이제 공포를 표방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이 영화를 저도 이제 촬영을 다 한 다음에 편집했을 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의도대로 어떤 이제 사이즈나 앵글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고 연출을 하실 오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제 영화의 어떤 기획 의도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주안점을 줬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작품은 아니에요. 인형놀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뭐 제 작품이긴 한데 이게 약간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물론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공포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작품을 공포 영화로 만든 이유는 일단 이 작품을 보시면서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냥 밍밍한 영화보다는 이 장르적인 영화를 접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는 게 편집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공포 영화는 편집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약간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적당한 때에 뭐 인형이 없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놀란다든가 이런 지점에서 약간만 늦게 반응을 해도 사실은 되게 김이 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장르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뭐 촬영의 예산이라든가 뭐 장소라든가 뭐 배우라든가 스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저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써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공포 영화는 사실 이게 갑자기 공포 영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막 흥분했어요. 네. 공포 영화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밝혀지는 것보다 논리가 없는 게 저는 훨씬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영화들이 물론 이 영화가 뭐 매우 잘 만든 영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포의 한 측면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들이 혹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원인과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살인마가 나타나고 혹은 유령이 나타났는데 중간쯤 되면 알고 보니 뭐 여기가 옛날에 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누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의 뭐 원혼을 뭐 해결하면 원인을 해결하면 뭐 그런 유령이나 귀신이나 어떤 복수가 사라진다. 그런 식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아요.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극장을 나서거나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든가 아, 저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런 이유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난 거라서 결국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면은 될 거야.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해답을 얻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던 공포 영화라든가 실제 경험한 일들을 보면 이유가 없을 때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막 무슨 짓을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끝끝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되게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형놀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인형이 뜬금없이 길거리에 있었죠. 왜 뜬금없이 있는지, 마지막에 인형은 어디로 갔는지, 그 여자 주인공 2명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건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초단편이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안 알려주는 게 더 무섭다.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썼는데 질문 하나 받았는데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형놀이를 편집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되게 미장센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쓴 영화다. 사실은 뭐 교육용으로 만든 영화긴 하지만 나름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떤 폐쇄적인 장소에서 진행이 됐고 내지는 주인공과 인형의 옷 색깔이 되게 비슷하다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영화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편집
수업 받나요? 왜냐하면 편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컷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영화적인 장치들이 편집의 어떤 기준점이 되고 연결을 할 수 연결을 할 있으니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좋은 질문이셨고요. 네.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장소는 일단 이건 있었습니다. 절대로 창문이 많은 곳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암전도 있고요. 좀 숨막히는 답답한 밀실이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창문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밖은 막 이렇게 평화로운 하늘이 보여지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다고 한들 깜깜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안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갈 수 없는 곳인데 사람이 사라졌다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장소는 밀실 같은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구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옷 색깔에 대한 부분 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상이라든가 미술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인형의 색깔, 약간 분홍색 같은 거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처음에 그 인형을 들고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 영화 중에 유실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떨어진 거 주워 오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네, 어렸을 때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아무거나 주워 오면 안 된다. 네, 네. 뭐 붙어온다. 뭐 네.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갑자기 무섭네요. 저희 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기 밀실이에요, 여러분. 밀실이에요. 네, 네. 무섭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색깔을 좀 비슷하게 통일함으로 해서 뭐 잘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왜 별로 이렇게 이쁘지도 않은 인형에 홀려가지고 인형을 가지고 오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약간 그 인형의 약간 마음을 뺏긴다 혹은 둘이 동기화가 된다 동조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그 색깔로 이용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우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색깔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일체 혹은 연결 지점 같은 것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의도는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자 주인공과 그다음에 이제 인형이 이제 동조화 내진 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편집을 할 때서 컷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컷과 컷을 연결하는 거죠. 근데 그 컷과 컷이 연결됐을 때 필요한 동기는 뭐냐면 어떤 이제 앵글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형이 대체로는 바닥에 놓여 있으니까 아래쪽을 향한 시선을 가지게 되고 인형의 입장에서는 또 위쪽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편집 방법인 컷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컷에 대한 개념들을 영화에 빗대서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인형이 바닥에 있고 인물이 위에서 내려다봐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샷 같은 경우에 POV라고 하죠.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어떤 앵글은 보통 부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는 안각, 안감이라고 하죠. 예, 안각 혹은 뭐 로우 앵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감 같은 경우에는 하이 앵글 혹은 부감인데 부감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그 대상이 되게 왜소해 보이거나 힘없어 보이거나 약해 보여요. 이상하죠? 이 인형은 되게 알고 봤더니 사탄의 인형 같은 애인데 왜소하고 약하고 작게 보이게 바라본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이 앵글의 연결, 앵글, 그 다음에 컷의 연결을 통해서 처음에 이 여자 주인공이 방심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 길바닥에 인형이 하나 있어. 인형이네? 이걸 내가 주술 수도 있고 안 주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줍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탁자에 내려놨을 때도 계속 위에서 내려다 보거든요. 결국 이 인형은 힘이 없어.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식의 마음을 인간들이 갖게끔 만약에 이 인형한테 진짜 혼이 있다면 일부러 약한 척한 거죠. 바닥에서 낮은 데서
바라보고 있다. 약간 그런 의미들을 통해서 앵글을 구성을 했고 그것들이 컷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편집자 입장에서도 그 컷을 찍었을 때는 아까 마스터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앵글이 있었어요. 인형이 우리가 바닥에 놓여 있다라는 건 사실 평범한 레벨 샷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POV 상태에서 시점샷으로 이제 바라보는 장면도 있었고, 편집자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여자 주인공과 인형이 동조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표현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연결하는 게 컷인 거죠. 사실은 어떤 이제 동작이 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앵글, 전혀 다른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컷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컷의 연결 때문에 가능했다. 네. 본인이 그렇죠. 잘했다. 워낙에 또 마스터샷을 잘 찍어주셔서 아주 긴장하면서 편집을 했던. 마스터샷 촬영도 본인이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콘티를 짜주셨으니까 뭐 그렇게 촬영한 거 아닐까요? 네. 뭐 감독님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편집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컷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컷은 사실은 편집에서 쓰는 어떤 최소단위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보통 할 때는 숏이라고 하죠. 그래서 숏이 가장 이제 촬영하는 최소 단위인데, 어떨 때 봤을 때는 숏과 컷은 같은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편집자 입장에서는 숏보다는 컷이 더 세분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촬영했을 때 최소 단위로 찍었던 숏을 편집에서는 또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컷이 가장 세분화된 단위이고 또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편집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컷이라는 말 자체가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샷과 컷은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특히 편집에서는 컷의 개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어떤 마음이 반영된 그런 느낌이네요. 컷 잘라주세요. 네. 자, 이제 저희 영화에선 쓰이진 않았지만 매치컷이라는 개념도 있죠. 네. 네, 매치컷에 대한 개념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매치컷은 어떤 이 조형적 유사성을 가지고 컷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구가 있다고 칩시다. 전구가 전컷에 있으면 너무 갑자기 슬퍼진다. 전구를 클로즈업 했다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대머리. 너무 슬프네요. 네, 제가 달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달.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달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있어요. 보름달을 보여주고 나서 보름달이랑 그 다음 컷에서는 동그란 빵, 보름달이랑 동그란 빵으로 네. 이렇게 연결이 딱 돼가지고 달을 보고 있다가 달이 디졸브 된다거나 아니면 그쵸. 탁 컷이 넘어가면서 거의 똑같은 보름달 빵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걸 매치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조형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사물과 사물을 붙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제가 이제 인형놀이를 편집했을 때는 매치컷을 구사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매치컷을 쓰려고 했다면 인형 클로즈업, 얼굴 클로즈업과 여주인공인 은빈의 얼굴을 같이 이제 디졸브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조형적인 느낌의 유사성을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은 게요. 이렇게 그 왠지 모르게 은빈이 인형의 혼을 뺏긴 것 같거든요. 인형을 자꾸 이렇게 두둔한다든가 하면서 친구랑 싸우는데 만약에 그게 컷과 컷이 연결이 돼서 매치컷으로 넘어갔으면 인형이 곧 은빈이다. 은빈이 곧 인형이다 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안 하셨어요? 뭐 일단은 워낙 또 짧았고 그 다음에 컷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이렇게 만약에 제가 디졸브를 걸었다면 좀 더 길게 걸었을 것 같아요. 아주 길게 서서히 서서히 빠져든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뭐 5분도 안 되는 영화에서 그렇게 잡았을 때 좀 너무 이제 좀 지루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디졸브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되게 서사적인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해놓고 난 다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면 메시지가 너무 단순해질까봐 아마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이 곧 여자 주인공의 얼굴로 변하면 얘가 얘네?
이렇게 그렇죠.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방식이어서 메시지의 전달이라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만약에 듭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긴 영화였다면 고려해 볼 만한 이제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을 때는 매직컷이든 어떤 편집 기법이든 그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졸브의 의미가 잘못 알고 있으면 화면을 뭐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디졸브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시간의 어떤 흐름, 의식의 흐름,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졸브가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매치컷을 표현할 때 이제 디졸브를 쓸 수 있고 다른 기법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뭐 디졸브 예를 든다면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매치컷을 쓰지 않았다라는 변명 아닌 그런 변명을 뭐 변명이랄 건 없고 그 어떤 편집자의 어떤 선택이었으니까 네. 존중합니다. 네. 자, 크로스컷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크로스컷은 인형놀이엔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차 편집을 위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그거를 틀 건가요? 네, 그거를 틀 겁니다. 아, 네. 최악인데.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교차 편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교차 편집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영상이고요. 저희가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그 영상에도 저희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편집에 대한 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상 먼저 감상해 보시죠. 자, 교차 편집을 이용해서 만든 짧은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자, 이제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편집에 대한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호흡이 약간 길다가 점점 장면이 전개되면서 컷의 길이가 조금씩 더 짧아집니다. 자, 그건 마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처럼 컷의 길이를 빠르게 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풀샷 위주로 좀 보여주다가 영상이 점점 전개되면서 클로즈업 같이 이제 계속 확대돼서 보여주게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편집의 리듬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변하면서 점점 커지면서 보는 사람도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교차 편집에 대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차 편집은 사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편집 기법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차 편집은 그 1930, 4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 고전적 할리우드 시스템 시대라고 하고 뭐 영화의 황금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고전적 할리우드 편집 기법의 어떤 그런 규칙이 되게 잘 적용된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히치콕 아저씨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이 교차 편집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차 편집에서는 두 장소가 나와요. 동일한 시간대에 두 장소가 번갈아 보여줘요.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물에서처럼.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장소로 합쳐져요. 그게 교차 편집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편집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막 달려와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달려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밑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죠. 째깍째깍.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시한폭탄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얘기를 나누고 재밌어요. 저쪽에서 달려오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달려올 때가 도착할 때가 다 되면, 다시 말하면 시한폭탄이 거의 끝나서 터지기 직전. 요때 되면은 컷 듀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네. 편집 속도가 빨라지죠. 처음에는 느리게 보여주다가 점점 빨라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 보통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한 0.1초 될 때 저쪽에서 그 달려오던 사람이 와서
버튼을 딱 누르면 0.001초에서 시한폭탄이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히치콕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 히치콕 감독님이 그렇게 두 장소를 번갈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동일한 시간대에 한 장소로 모이게 된다. 이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나 이런 스파이물에서 뭐 이런 거죠. 톰 크루즈죠. 이단 헌트.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뭔가를 훔치고 있는데, 금고를 열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어떤 요원이 이렇게 그 CCTV 같은 걸 보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경비가 거기로 가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보안 요원이 가고 있어. 그러면 알았어 하면 뭐 훔치고 있는 사람과 뭐 경비원 아저씨와 이걸 번갈아 보여주다가 나중에 문을 딱 열면 우리는 다 들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본 다음에 가면은 뭐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교차 편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우도 보긴 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어떤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동일한 시간대에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장소에서 번갈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같은 장소가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네네. 그런 형태인데, 제가 예전에 양들의 침묵을 봤는데, 그쵸. 양들의 침묵에서 교차 편집을 엔딩 장면. 그 경찰들이 막 쫓아오고 막 했는데 그 장소를 열었더니 그게 동일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서로 전혀 다른 장소였죠. 완전 다른 장소. 네. 예. 양들의 침묵의 그 엔딩의 교차 편집을 이용한 반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거는 교차 편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네. FBI가 초인종을 누르면 연쇄살인마 집에 초인종이 울려요. 그걸 번갈아 보여주니까 우리는 밖에는 FBI가 와 있고 안에는 범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범죄자가 가서 문을 열면 FBI가 아니라 그때 여자 주인공이 스털링 요원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저기요 뭐 이러고 있고요. 그렇죠. FBI는 초인종을 누르다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문을 박차고 가보면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편집을 이용해서 같은 곳인 네. 것처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차 편집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더 이용해서 만든 맞아요. 편집 네, 아닌가. 영리한 편집이고요. 네. 정말 명장면이고, 그거랑 거의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이거 알면은 아저씨이긴 한데 95년도? 94년도에 나왔던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마누라 죽이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강우석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박중훈 배우가. 네, 박중훈 배우, 엄정화 씨, 네. 뭐 최진실 배우님, 뭐 네. 최종원, 뭐 이런 분들 예. 나왔는데 네. 거기에 되게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박중훈 씨랑 최진실 씨가 부부예요. 네. 최진실 씨 맞죠, 거기서? 네. 그런데 최진실 씨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엄마가 누군가랑 통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 결혼기념일인가 생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있으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박중훈 씨는 보석 가게 같은 데서 되게 비싼 다이아 반지가, 목걸이가 이런 거를 샀고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최진실 씨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보여주다가 박중훈 씨가 아파트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최진실 씨가 있던 공간에서 초인종이 울려요. 그래서 나가요. 왔나봐 하고 나가는데, 나가보면은 택배 아저씨가 와 있고요. 최진실 쪽에는. 그리고 네. 박중훈 씨는 문을 열면 약간 그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엄정화 씨가 그때 상대였는데 엄정화 씨가 이렇게 문을 열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공간에 있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데, 이건 지루 한번 잘라주세요. 아니 뭐 이제 양들의 침묵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한국 영화 예를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영화에 또 쓰이지 않았던 편집 기법 중에 하나가 점프컷이에요. 네. 점프컷은 뭔가요? 점프컷은, 사실 점프컷은 옛날에는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각도에서 똑같은 피사체를 촬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30도 법칙이라고 해서 똑같은 피사체를 한 번 더 촬영하게 될 경우에는 30도 이상 이격해서 네. 사이즈를 달리해서 찍어야 튀지 않는다. 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점프컷은 튀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여고괴담. 여고괴담의 엔딩.
퉁퉁퉁퉁퉁. 예. 그건 예. 점프 컷을 이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헐리우드에서는 1930, 40년대 헐리우드에서는 점프 컷을 쓰면 튀면은 관객들이 깜짝 놀래니까 쓰지 마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찍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죠? 말이 잘못했네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점프 컷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점프컷이 제가 봤을 땐 뭐 이제 어떤 이제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짧으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누벨바그에 있던 그런 시대의 영화들이 일부러 점프컷을 이용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고다르 영화인데 네. 내 멋대로 해라라는 작품이고요. 그 영화 제목은 브래들리스 숨가쁘게인데 사실은 그 편집을 잘 몰라서 영화 전체적으로 네. 점프컷을 사용하는데 그게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미학적으로 미학적이었죠. 되게 네.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어서 그때 전까지는 예를 들면 그 장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랑 자기 집 침대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 그 다음 컷에서 갑자기 이 남자 주인공이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순서대로 보여줬어야 돼요.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에선 그랬죠. 예. 네. 이게 만약에 여자친구라면 같이 얘기하다가 나 이제 나갈게 해서 일어나는 장면,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 그 다음에 길거리로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길거리 걸어가는 장면이 다 나와야지 관객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는 갑자기 툭 하고서 딴 데 가 있고 해서 좀 놀랬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썼고 그리고 장리 꼬다르는 제가 감히 이름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천재 감독님이기 때문에 네. 다 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만약에 점프컷을 써서 장면이 다르게 이제 전환되는데 요즘 또 편집 기법을 보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컨티니티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운드 컷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J 컷이나 L 컷 편집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처음 들어본다 저는. 네, 그러니까 좀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 다음 장면에 나올 사운드만 먼저 미리 들려주는 거죠. 사운드 선행 네, 그렇죠. 사운드 후행이 될 수도 있죠. 후행이 될 수도 후행될 있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운드 컷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뭐 소개할 건 없고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 프리미어라든가 뭐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보통 전 프리미어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편집자분이 다 해주시고 계시고요. 보통 이제 타임라인에 영상물을 올려놓으면 위에는 비디오, 아래는 사운드 이렇게 두 개가 묶여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을 연결하면 이렇게 딱 붙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붙으면 특히 사운드에는 앰비언스라는 게 있어요. 앰비언스는 배경음 혹은 현장음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경에 깔리는 노이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A컷에서 대사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하고 깔리는데 그 다음 컷에서 이런 식으로 깔리면 이런 거 입으로 꼭 해야 되나요? 그냥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네. 사운드만 분리해가지고 사운드가 먼저 나오게 한다면 첫 번째 컷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미 그 다음 컷의 어떤 현장음 같은 게 맞물리면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가졌던 것 같고요. 네. 사운드가 후행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컷의 사운드가 두 번째 컷에도 들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 여운이 남는다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사운드의 중요한 사운드가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면서 뒤에까지 연결이 된다든가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계속 컨티니티를 강조를 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제 지금 설명은 앰비언스에 대한 설명인데 오히려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사운드적으로 먼저 충격을 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 네. 문이 확 열리는 거죠. 내지는 지금 장면에서의 어떤 가지는 여운이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 비디오와는 별개로 그 전의 영상의 사운드가 계속 나면서 네, 계속 의미를 끌어주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운드 편집이 대단히 그런 측면에서 사운드 컷이 되게 중요하다는 전 되게 생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합니다. 예. 이렇게 미리 사운드 선행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긴장감 있는 부분에서는 미리 공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다음에 분명히 큰일이 일어날 텐데
뭐 긁는 소리 같은 게 먼저 쓱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전 독립영화 감독인데 독립영화 쪽에서는 뭐 사운드 믹싱을 하기 못할 때도 있고 되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운드 선행 후행이 별건 아니지만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편집하면서 저는 이제 다른 편집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이 편집을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기도 해요. 이 사운드 선행이나 후행을 잘했을 때 그 영상에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씬들이 붙어도 같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테크닉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감각적인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사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본이나 아니 콘티나 이런 데서도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편집자가 또 판단해서 이제 사운드 선행이나 후행을 할 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컨티니티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액션 컷이라고 하는 동작과 동작을 연결하는 이런 컷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인형놀이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앵글과 사이즈를 연결할 때 마스터 쇼트를 찍으면서 동작을 반복해서 액션 컷을 연결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를 이제 작업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를 많이 두셨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편집점을 잡아야 되는 것들이 콘티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액션 컷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연기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동작을 좀 달리하면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옛날에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저도 좀 잘 어렸을 텐데 주인공이 분명히 오른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더블 액션을 해서 다른 컷을 찍었는데 왼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연결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액션 컷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리허설 많이 하고 콘티 단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커버리지 샷이라고 얘기하죠. 되게 다양한 앵글로 컷들의 어떤 그런 소스를 만든 다음에 넘겨야 편집하시는 분이 욕 안 하고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욕하거든요, 막. 근데 그 인형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커버리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결하기가 일단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연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 배우들의 어떤 세세한 큰 동작부터 세세한 세밀한 동작까지 다 이제 정확하게 일치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면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출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연출이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데 이제 현대 영화에서는 이제 단편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것만 따로 봐주는 스텝이 또 계세요. 스크립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모니터에서 이제 스크립터 스태프가 그런 행위의 일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동작이 일치하는지 소품이 제자리에 있는지 뭐 대사를 똑같이 하는지 이런 거를 까다롭게 보시고 계속 조언을 해주셔서 연출자 입장에서는 아주 치밀한 스크립터 분이 계시면 의지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찍었던 장편 독립영화에서 스크립터 분이 아주 꼼꼼하게 다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는데 그대로 제가 안 찍어가지고 괜찮아요 막 이러고서는 괜찮을걸요 하고서는 했다가 네, 편집자한테 또 욕을 먹고 뭐 봉준호 감독님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배우들도 뭐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분은 네.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겸손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편집에 대한 7가지 이제 이론들을 다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을 사용한 것들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2강의가 있잖아요. 이 2강의 동안 최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을 설명하면서 실무적인 어떤 편집 기법들을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편집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영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인 부분에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추워요.
빨리 맞춰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